프리드리히와 알카밀의 협약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1239년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고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한편 당시 아이유브 왕조의 상황은 1238년에 알카밀이 사망했고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 중 한 명이 승리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기독교도들을 내쫓고 예루살렘을 차지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권력 다툼으로 인해 예루살렘 탈환 문제가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220년부터 몽골의 칭기스칸이 화레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칭기스칸이 화레즘의 주요 도시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를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결국 1244년 화레즘이 아이유브 왕조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성지 예루살렘 함락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의 젊은 국왕 루이 9세도 이번 재난에 주목했습니다. 1245년 리옹 공의회에서 용기를 지닌 루이 9세가 출전을 맹세함에 따라 제7차 십자군이 결성되었지만 이번 십자군은 프랑스만의 일이었습니다. 프리드리 2세가 또다시 교황과 싸움 끝에 두 번째 파문을 당했고 잉글랜드의 헨리 3세는 재정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분으로 고생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 9세는 홀로 출전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물자와 자금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루이 9세가 준비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프랑스 내 교회 수입의 10분의 1을 루이 9세가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교황의 도움 안에서 루이 9세는 프랑스에서 특별 세금도 걷고 제노바와 마르세유 상인들로부터 함대도 임대하며 전쟁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제7차 십자군은 1248년 8월 출발하여 9월에 키프러스에 도착했고 이듬해인 1249년 5월 키프러스를 떠나 6월 다미에타에 도착했습니다. 루이 9세는 제5차 십자군이 공성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고 운이 좋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미에타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아이유브 왕조의 아스살리흐는 아버지처럼 만수라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9세는 제5차 십자군이 뒤쫓다가 실패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원정군을 이끌고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원정군이 도착하자 회의가 열렸고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제5차 십자군처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카이로를 박살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륙으로의 진군은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 해안을 따라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이슬람과 협상해서 성지를 되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나일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은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제7차 십자군은 하느님을 믿고 행동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남진을 결정했습니다. 1249년 11월부터 천천히 보급로를 확보하면서 전진한 결과 1250년 2월 만수라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결국 4월 루이 9세를 비롯한 귀족들이 포로로 잡히며 십자군이 대패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유브 왕조의 새로운 술탄으로 등극한 아살리의 아들 투란샤는 루이 9세를 포함한 인질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다미에타를 떠날 것과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유브 왕조의 핵심 병력을 구성하던 맘루크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투란샤가 사망했습니다. 맘루크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십자군과 협상에 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돈과 다미에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수십만 베잔트를 지불한 후 루이 9세는 풀려나서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레반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유럽을 출발한 지 6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패배하여 성지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헌신과 신앙심은 훗날 기독교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되어 성왕 루이 9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루이 9세는 레반트에서 기독교도들이 영토를 상실하는 상황을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동방에 자금과 병력을 보냈지만 다시 한번 직접 십자군을 이끌고 동방 원정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마침 시칠리아 쟁탈전에서 자신의 동생인 앙주의 샤를이 승리하자 계획을 실현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황 클레멘스 4세에게 알렸습니다. 교황은 계획을 허락했고 1267년 루이 9세는 십자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의 형제인 앙주의 샤를
아들 푸아티에의 알퐁스가 왕과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어서 잉글랜드의 헨리 3세가 이번에는 참가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1270년 7월 이탈리아 남부 칼리아리에서 집결하였는데 헨리 3세가 자신은 빠지고 아들 에드워드를 보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의 목적지가 이집트가 아니라 튜니스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루이 9세는 왜 튜니스를 목적지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튜니스가 지중해를 두고 시칠리아 맞은편에 있어서 그들이 시칠리아에서 앙주의 샤를에게 반대하는 세력에게 꾸준히 자금을 대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튜니스를 정복하면 지중해 서부 연안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집트 정복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집트는 튜니스로부터 얻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루이 9세는 튜니스를 이슬람 점령의 중간 단계로 보고 군사행동을 결정했습니다. 1270년 7월 십자군이 튜니스에 상륙했고 카르타고에 위치한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앙주의 샤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무하마드가 몇 차례 도발했지만 응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루이 9세의 건강이 약화되면서 튜니스에서 사망했습니다. 며칠 후 앙주의 샤를이 도착했고 그는 무하마드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십자군이 튜니스를 떠나는 대가로 시칠리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전쟁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1270년 11월 십자군은 튜니스를 떠나 시칠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샤를이 무하마드와 협약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잉글랜드의 황태자 에드워드가 잉글랜드 십자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칠리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성지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271년 5월 에드워드는 아크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아크레는 십자군 국가들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지만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루이 9세의 십자군이 튜니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스가 거꾸로 레반트에 있는 기독교 본거지들을 급습해서 최대 거점 크라크 대 슈발리의 요새를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바이바르스와 전투를 벌이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1272년 여름에는 오히려 맘루크 암살단에 의해 에드워드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에드워드는 성지를 떠날 결정을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바이바르스와 평화협상을 시도해서 10년 10개월간의 강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십자군은 당분간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잉글랜드로 돌아갔고 그 사이 부왕 헨리 3세가 사망하면서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1세로 즉위하였습니다. 십자군은 일반적으로 제1차부터 제9차까지의 십자군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후기 십자군이라 불리는 군사원정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먼저 1281년 시리아의 트리폴리 백작 알마리크가 주도한 십자군이 맘루크 왕조와 소규모 전투를 벌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레반트에서 십자군의 지위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1282년에는 시칠리아의 페드로 3세가 시칠리아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앙주 가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고 교황 마르티노 4세는 페드로 3세를 파문하고 십자군을 모집해서 대항했습니다. 이 전쟁은 성지 탈환과는 무관한 전쟁이며 전쟁 결과 페드로 3세가 승리하여 시칠리아를 차지했습니다. 1365년에는 사이프러스의 피에르 1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해서 함락시켰지만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 공격은 오히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무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396년에는 헝가리 지기스문트 왕과 프랑스 귀족들이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조직한 십자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일드름 바이지드 1세에게 대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44년 현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벌어진 바르나 전투입니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헝가리 울라슬로 1세가 교황 에우제니오 4세의 지원을 받아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라티 2세는 6만의 대군을 이끌고 바르나로 진격하였고 울라슬로 1세가 술탄 근위대의 포로로 잡혀 처형되면서 십자군이 대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반도가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갔고 이후 유럽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십자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황은 기독교도들에게 죄의 사면, 세금 감면, 기타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파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십자군을 신의 뜻이라며 참여자들에게 천국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제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교회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키며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과 개혁 필요성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씨앗이 점차 커져서 결국 15세기 이후 각종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고 유럽은 비로소 기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근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십자군이 유럽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